2023년도 7월 1일입니다. 현재 시간 제가 좋아하는 새벽 시간대입니다. 지금 12시 46분 1시를 향해 가지고 그 시간은 또 진행되고 있고, 지금 밤 하늘에 이 달이 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성북구인데, 그 낮에는 좀 많이 더웠는데, 그 밤에 나가보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참 시원하고 그랬습니다. 6월 29일 6월 말 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외치던 반국가적 세력 이런 것을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유총연맹 단체 거기 가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분이 좋았는데, 그 한순간에 그냥 이 뽕주사 맞아버리고 말았어요. 역시 이게 우리 백성들을, 국가의 정체성을 아직까지 확립하지 못했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너희 개돼지들은 시궁창에서 가재가 되고 붕어가 되고 개구리가 되어서 살고, 우리들은 용가리 들이고 그러니 용들처럼 살고 그랬겠다. 하기야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가 옛날 조선시대 때 관료들을 선출하는 방법, 권력을 주는 뭐라고 하지? 어사또 되는 거 있고 그러잖아요. 과거 시험하고 거의 똑같은 게 이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런 국가고시였는데, 그런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어려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를 이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 가지고 국가 공무원들을 키우고 있는 학교에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을 또 지불하고 그런 겁니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나는 과외 한 번 안 받고 학원 한 번 안 갔고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래요. 옛날에 전체가 못 살고 서울이나 지방이나 학원 자체가 없고 그럴 때는, 그때는 뛰어난 천재들이 있었죠. 1000명 중에 머리가 돌아가고 1등 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하고, 10,000명 중에 이제 1등 하는 사람을 만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육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없으면은 교육을 아주 이제 쪽집게 그런 것을 시키지 못하고 그래요. 지금 학원 강사들이 100억, 200억 이렇게 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고 그런 거예요. 왜? 국가 고시에 들어가고 이제 법대나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수학이라는 이제 장애물을 헤쳐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인간의 머리로서 아주 어려운 겁니다. 아주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수학이고 그래요. 사실 수학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인생 사는 못해가지고 인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의대하고 법대 철조망을 쳐놓은 게 수학인데 너무 어렵게 내놓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1980년대 진학을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한 아이들은 수학 정석하고 성문 종합 영어,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야지만 서울대, 법대, 공대, 의대 들어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경쟁률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학생도 없고 대학들 텅텅 비어 있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도 아닌데 아이들이 죽어 나가려고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약해지고 그런 거죠.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배 터지게 잘 먹게 해주고 그러니까 인간이 나태해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박영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스팔트 나온 사람들은 이빨 갈고 있는 인물인데 박영수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그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강남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제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거기서 또 과격하게 행동한 우리 동지들은 또 깜빵까지 가고 그랬어요. 깜빵까지.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보고 그러니까 그때 젊은 검사 아이들이 그걸 다 이제 처리하고 위에 대가리 되는 이제 박영수 같은 경우는 그 신선 노름 유유를 즐겼다는 것이 저 생각이고 그래요. 하여튼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밑에 애들이 다 하고 그런 거니까 또 밑에 사람들은 또 이제 출세하기 위해 가지고 위 상사들한테 잘 보이고 그래야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박영수를 구속하고 그랬으면은 반국가 세력에 그게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일회용, 예? 그냥 그 진통제 주사로 끝나버리고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살아있는 정치 권력이 윤석열 정권인데 이 윤석열 정치 권력을 저 또 아니네, 이거 뭐 흔드니까 흔들리네 하면서 이제 그 통도사 양산에 있는 그 이제 문제 세력들 거기 완전히 뭐 저도 한 1년 가까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은 그 완전히 거기서 이제 그 남도당 빨치산 그 정치를 받들어 가지고 중국을 숭배하고 북한을 숭배하는 아지트가 되어버리고 그래요. 책카페 미중 전쟁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과 중공의 전쟁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관에 틀리고 그래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는 그 남한에서 올라간 저기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 있더라도 인간 구실을 못하는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뭐 자유 이걸 외쳐가지고 인민군 출신들도 뭐 이렇게 해주고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그런데 전쟁 나고 그러면은 다 죽여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숙청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데모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뭐 기적이고 그래요. 뭐 좀 뭐 훌륭한 지도자들 몇 명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 같은 시기에 그 독립을 한 나라들 딱 보고 그러면은 한국만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이 현재 지구상에 없어요. 자, 이상향 유토피아. 자, 저거 활발했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그 살아있는 권력이 죽어있는 권력이 까부는 것을 배워버리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죽어있던 권력들이 더 지랄하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잡아먹어버려요.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은 다른 권력한테 잡아먹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권력의 특징은 무조건 큰 권력에게는 복종하고 자기보다 작은 권력은 다 때려잡아 버리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큰 권력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뭐 아메리카 애들이 이제 금융하고 무기 그게 권력이고 그다음에 그 중국 공산당 아이들은 그것들은 헛개비고 그래, 헛개비. 지들이 좀 뻥뻥뻥뻥 소리치는데 옛날 그 청나라 때 한 120년 전에 그렇게 뻥뻥뻥뻥 치고 그러다가 일본한테 개박살 나버렸잖아요. 그냥 일본한테 개박살 나버렸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대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신 차려 가지고 자기 그 국민들 엄청나게 잘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지금 정치 권력을 잡아가지고 하고 그랬지만은 걔들 영화를 딱 보게 되면 지들이 일본군하고 싸맸대.
중국 공산당 아이들은 그 모택동은 일본군하고 싸움한 적이 없어요. 일본군하고 싸움은 장개석이가 했지.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뭐 올라간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 그 입주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한국에서 초고층 건물 중에서는 제가 이제 그 형들 몫으로서 저기 좀 정신을 좀 이제 차려 보려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한 횟수로 한 3년, 개월수로는 한 그 30개월 정도 그 노가다를 한 적이 있고 그래요. 노가다 중에서도 가장 그 험한 그 형들 목수 일을 시다부터 그 해가지고 계단 만드는 작업까지 저거 하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뭐지 몸이 다치고 그 저기 털어내는 거포집 털어내는 바라시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그 저기 그 바라시가 잘못하는 바람에 무너져가지고 내가 저게 몸이 깔려 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 강남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팔레스 3차 거기서 내가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몸을 좀 다쳤어요. 뭐 타워 팔레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그 아주 잘 지은 건물이고 그래요. 그때 이건희 그 이병철의 삼남 이병철 회장의 그 막내 아들 이건희 그 저기 회장이 살아 있을 때 올라간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건물 뭐 1차, 2차는 내가 공사를 못 해보고 3차 지을 때 이제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올라가서 이제 뭐 이제 그 불알 빠지게 항문 쏙 이제 빠지게 진짜 중노동 하면서 일을 해보았는데 거기 들어간 건설 자재들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내가 봐도 뭐 철골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에서 만든 걸 갖다 쓴 게 아니라 초고층 빌딩이고 그러니까 일본 제강, 신일본, 메이드 인 저펜 그 초강도 그 철골을 가지고 올린 건물이 타워 팔레스고 그래요. 그게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커튼 외를 그 저기 유리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뭐 안 팔리고 그럴 때 그 당시에 뭐 성북동이나 그 뭐야 이제 성북동이나 대한민국 전통 부자들 기득권들 걔네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들이 이제 뭐 손자 손녀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럴 때 그 타워 팔레스 건물 그 저기 그 저기 있는 그 뭐 25평, 30평, 40평, 뭐 60평짜리 사가지고 그 선물로 주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저 대한민국 기득권 그 후손 아이들이 많이 살고 그래요. 그 뭐 거기 그 뭐 저기 뭐 그 당시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살고 그러기에는 좀 그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뭐 이렇게 일정치 않고 그러니까 그런 그때 살기 좀 힘들고 그럴 거예요. 뭐 10년간 거기 살다가 뭐 부도 나는 바람에 뭐 다 팔고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 그 건설 자재 뭐 벽돌에서부터 돌에서부터 또 가장 중요한 철근까지 다 수입해가지고 지금 서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올린 것 같은데 아마 그 건물 이제 반드시 문제 생기고 그럴 겁니다.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딱 보고 그러면은 그러니 이제 그 뭐랄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 같은 경우 좀 이제 엄청나게 비싼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물에 들어갔다. 그 건물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다른 놈이 다 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가집을 살건 뭐 빌라를 살건 그 집은 아주 그 저기
그 좋은 자재로 지어놓은 집에 살고 그래야 돼요. 아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 전체가 이제 화강암 덩어리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뭐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지. 건설 자재를 어떻게 어떤 것을 썼는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폭삭 내려앉는 거 하고, 다음에 뭐 버텨주는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입주민들,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좋고 그런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98년도 지어진 그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그런 건물은 건설 설계서부터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우리 눈여겨보고, 나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뭐 그림에 똑같은 거고, 만약에 내 후손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잘 되면 좋고 그런 거죠.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 자기 생명 끝난 다음에 그 돈, 죽은 다음에 그 돈 가져올 수 없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상진 박사님이 책을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길게 해야 되겠네. 그래도 한 이제 뭐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재밌고 그래요. 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권 2기 들어섰는데 권력이 물이 좀 줄줄 새고 있고, 명령을 해도 명령이 들어먹지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뭐하러 갔나? 청와대에 있어 가지고 권력을 쥐어잡고 문재인 깜빵 보내고, 뭐, 아이고,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문재인 저기 정권에 심어놓은 애들, 자리도 처치하지도 못하고, 그건 나머지 3년 뭐 할 거야?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아이들은 뭐, 엄청나게 뭐,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아이고, 뭐, 그래, 또 지지하는 세력들도 없잖아. 자, 다시 착하고 성실하고 양심이 있고 또 이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사회가 이상향 유토피아 사회고 그렇습니다. 오늘 딱 보고 그러니까 뭐 2020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남동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전 이제 좀 가치가 떨어지고 맛이 가고 그랬지만은, 용산에 미군들이 평택 햄프리스 기지로 이사 가기 전에 이제 미군들이 용산에 있을 때 하얏트 호텔 괜찮았어요. 거기 가가지고는 감히 뭐 일본 야쿠자나 해외에 있는 거대한 야쿠자 뭐 간부들 걔네들이 와가지고도 조용하고 그랬어요. 왜? 미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니까. 걔는 까불다가는 뭐 지도 새도 모르게 뭐 총알밥 되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용산에 미군들이 햄프리스 평택으로 다 가보려고 그러니까 뭐 하얏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제 그걸 또 이제 뭐 전라도에 있는 한 기업인이 인수했는데, 뭐 목포에 있는 뭐 스노아파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난동을 부렸더구만. 아니 내가 오늘 뉴스를 통해 가지고 뭐 검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영상을 브리핑하는 것을 뭐 종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봤는데, 아니 하얏트가 어떻게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급이 떨어졌나.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 미군들이 딱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하얏트 호텔 꼴처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일개 뭐 목포에 있는 뭐 스노아파인가 목포에 있는 조직 폭력배 조직원들이 와가지고 특급 호텔의 얼굴이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프론트를 막 점령해 버리고 거기 미군들이 그 있고 그랬으면 그런 일은 절대 안 했고 그래요. 한국도 여기 이제 미군들 떠나고 그러면은 완전 다 철수해버리고 그러면은 이번 그 순호파들이 그 저기 그 하야트 점령한 것처럼 그 모양 됩니다. 그 중국 새끼들하고 북한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지랄할 거 아니야. 자,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기나 횡령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사기 범죄가 수십 배나 많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사회 신용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용도가 낮으면 경제활동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도둑범죄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지른 가난한 사람들이 절박한 범죄인 것에 비하여서 사기범죄는 대체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치부를 위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기범죄는 국가사회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에서도 중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횡령이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가 소속한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대해서 공금을 개인이 착복하는 행위로 이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청렴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횡령을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요 공공에 대한 손해가 크므로 공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처벌하면 마땅하다. 재범과 상습범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한번 처벌을 받았던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형벌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자가 반성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든지 혹은 그자는 그 범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어느 경우의 것이든 그자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을 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재범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공직사회와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이다. 선량한 시민이 어떤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범죄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단 말인가? 죄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형벌을 약하게 하려는 집단이 있다. 그 첫째는 잠재적 범죄자 집단인 소매치기, 도둑, 사기꾼, 깡패, 정치인, 관료, 반정부 운동가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도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그 범죄가 탄로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둘째는 변호사 등 법조계와 경찰 그리고 법률학자들이다. 이들은 범죄자가 많아야 자신들의 활동 영역이 넓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추정해 본다. 그렇지 않다면 왜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생각하는가? 음주, 마약 등 심신미약자가 저질러 범죄에는 더욱 엄정한 처벌. 최근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심신이 미약할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조심을 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데 정신이 멀쩡하면서도 술에 취해서 모른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술 때문에 범죄가 용서받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검찰개혁, 법치관할기관의 올바른 역할 분담. 우리나라 법치관할기관은 크게 검찰청, 경찰청, 경찰청, 국정원이 있다. 각각 고유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기관 간의 영역을 흐트러 놓았다. 검찰의 힘을 뺀다는 의도로 거의 모든 임무를 경찰에 맡기고 있다. 이는 권력자의 범죄를 숨길 목적으로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보고 바람직한 역할을 기술해 보겠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밀착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준법 생활을 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다. 경찰이 담당해야 할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경비 업무, 정보관리, 범죄수사 등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찰이 기소 업무나 대공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기회에 경찰대학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경찰은 일반인에게 그 문화가 개방됨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 대신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적 차원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독점적으로 해야 하고 관련 수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들 정치권에서 검찰이 무소불위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불평을 하나 이는 스스로 범죄자의 편에 섰다는 실토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범죄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검찰의 권한은 막강할수록 좋은 것이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거대 범죄, 정권 실세의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범죄 척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국가 차원의 법치가 정립되고 이상향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대공수사 업무는 국정원이 전문적이고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대공 업무야말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 존립을 위한 의무이다. 그리고 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맡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대공 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것은 대공 업무를 안 하겠다는 국가 안보 포기적 발상이며 나아가서는 반역적 행위이다. 경찰은 단지 국정원의 지휘를 받아 국정원이 도움을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기관이다. 집권 세력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이를 숨기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거듭해서 출범시킨 기관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고위공직자와 정권의 실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려고 국민을 속이고 마련한 막가파 정권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발상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치권에서 간섭만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는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단죄를 할 것이다. 판사, 검사의 권한과 책임. 판사, 검사의 권한은 참으로 대단하다.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판사의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권한과 형량을 결정하는 권한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생과 사가 달린 어마어마한 권한이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자신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이 경우에 그 판사 검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고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판사 검사가 사조직을 결성하여 양심을 저버리고 사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업무를 다루게 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등 이념적으로 종북 좌익을 추종하는
법조사 조직은 조속히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직에 소속한 판사 검사는 당연히 파면되고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법조계의 사조직은 김영삼 정권에서 체결되었던 군의 사조직에 법조계의 사조직은 김영삼 정권에서 해체 철거되었던 육군 육사의 하나의 사조직에 비하면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 세상의 원리는 고난이 크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판사 검사도 인간이므로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판사 검사가 만약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은 그들이 막중한 권한과 영향력에 상응해야 하므로 일반인의 형벌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앞에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게 좀 그 저자께서 아마 그 대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 저는 이제 뭐 이거 저 혼자 하고 그런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2023년도 7월 1일 참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뭐 뉴스 보고 그러니까 뭐 괜찮게 사는지 뭐 30대 주부가 엄마가 뭐 그 자기 그 자식 2명을 뭐 죽이고 뭐 냉동실에 집어넣어놓고 또 이거 사회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요. 자 이런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실하고 착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셔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을 한 자들, 법을 어기는 자들, 그리고 뭐 선전선동하는 자들 다 그 법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뭐 종중 중국의 시녀 시다바리 뭐 북한의 그 시다바리 그 노비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그래야지 우리 착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여기는 한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국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었고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 지금 그 현재 2023년도에 80대들 그분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이런 그 열매를 대모질하고 깜빵 왔다 갔다 하고 반국가적 운동하고 뭐 군사 정권 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요. 배짱이처럼 놀던 새끼들이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착하게 살고 데모 한 번 하지 않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물가 올라가고 애들 교육시키고 뭐 그 옛날에는 남자 혼자 벌어도 먹고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남자도 벌고 여자도 벌고 부부가 둘이 같이 뭐 돈을 벌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뭐 저는 뭐 혼자 지금 살고 혼자 뭐 아직까지 뭐 장가도 못 가고 여자도 없고 뭐 그 순수한 총각이고 그렇습니다. 아유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쪽팔리고 그러지만은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옛날부터 나오는 소리야. 명심하고 있어야죠. 어디서 뭐 타는 냄새가 막 나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